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남자 셋이 야밤에 몰려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목소리를 듣기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집 앞 골목에 울려 퍼진 이 목소리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할머니 고집 부리지 말고 나와요. 저희 이제 좋게 말로 안 합니다. 밤 8시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의를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이 등을 타고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저는 67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거실 바닥을 가로지르는 이 낡은 단독주택에서 벽이 미세하게 금가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재개발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중히 동의서를 부탁한다고 하더니 제가 거절을 하니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날이 섰습니다. 정중함은 얇은 껍질처럼 벗겨지고 그 아래 차가운 강요가 드러났습니다. 김현숙 할머니, 언제까지 버티실 건데요? 버틴다는 말. 그들은 제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이 소파에서 감나무 그림자가 익숙한 이 거실에서 현관문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셋, 어쩌면 넷.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야밤에 뭐 하는 거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낮고 거칠었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아저씨, 상관 마시고 가세요.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남자 셋이 야밤에 몰려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벽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떼어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골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구부정했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무게.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량배들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철호 아저씨, 왜 여기? 그들의 목소리에 경계가 섞였습니다. 아니,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정이면 낮에 오지. 밤에 몰려와서 할 말은 아니잖아. 아저씨, 진짜 그냥 가세요. 계속 이러시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그 짧은 대답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 약속 같은 무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둘러 떠나는 발소리. 그들이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불량배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내가 말했습니다. 연숙 씨 조심하세요. 박철호 씨요, 정가자래요. 정가자.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이, 어둠 속에서 홀로 저를 지켜준 사람이 정과자라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정과자 할아버지와 계약 결혼을 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남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혼자라고 생각했던 노년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외로움을 이겨낸 한 여성의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저는 이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 이제는 홀로 남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밤마다 벽에서 미세하게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없는 밤에도 그 소리는 들렸습니다. 벽지 안쪽 어딘가에서, 시멘트와 벽돌 사이에서 집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도 늙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집은 점점 더 낡아갔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래졌고, 마루는 삐걱거렸고, 천장에는 얼룩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늙어가는 건 집이 아니라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집은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고, 달라진 건 저였습니다. 예전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균열이 보였습니다. 집과 저는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오후 4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딸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늘 그렇듯 현실적이었습니다. 감정보다 계산이 앞서는 목소리, 정리되고 단정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 어머니, 이제 그 집 나오셔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25해 전 봄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무가 작았습니다. 저희도 젊었습니다. 재개발 들어오면 어차피 나가셔야 하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연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곳 있어요. 관리 잘 되는 곳이에요. 깨끗하고 사람들도 많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지연아, 저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여기 살 거야. 어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그 집 낡았잖아요. 겨울에 추우시고 여름에 더우시잖아요.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엄마가 여기 얼마나 살았는데, 그게 문제예요. 너무 오래 사셨어요. 이제 놔주셔야죠. 놔주라는 말. 저는 전화기를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가 이 집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착하고 있다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고 하시고 맨날 그냥.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참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 바닥을 물들였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 그림자였습니다. 그 나무도 이제 늙어 열매를 거의 맺지 않았습니다. 작년엔 3-4개가 열렸습니다. 재작년엔 7개였습니다.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나무도 늙는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늙고 기울고 조용히 무너진다는 걸.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즐겨 앉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가끔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떠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착각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득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똑똑, 그러다 점점 더 거칠게 똑똑똑. 김현숙 씨 계시죠? 문 좀 열어보세요.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예의는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강요였습니다. 부드러운 칼날 같은 목소리.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재개발 동의서 건으로 왔는데 이야기 좀 나눠야죠. 언제까지 버티실 건데요? 김현숙 씨? 노크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여기 없는 것처럼, 이 집이 비어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문 좀 여세요.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왜 이러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동의하셨어요. 김현숙 씨만 안 하시면 저희도 곤란하거든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그들이 원하는 건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복종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그리고 벽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현관문에서 가장 먼 곳. 김현숙 씨,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중에 더 불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협박. 정중한 위협.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올 것입니다. 더 거칠게, 더 집요하게, 더 노골적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집의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존엄이, 자존심이,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무게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그들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빛이 있으면 집이 덜 쓸쓸할 것 같아서, 소리가 있으면 혼자라는 생각이 덜할 것 같아서 켜두었을 뿐이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골목의 가로등은 2개 중 하나가 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랬습니다.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전화를 거는 일조차 귀찮고
피곤한 일처럼 느껴져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가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땀에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현숙 씨 나오세요. 오늘은 꼭 얘기 좀 하고 가야겠어요. 목소리는 사흘 전과 달랐습니다. 예의라는 얇은 껍질도 벗겨진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끄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숨소리까지 죽이며 마치 제가 여기 없는 것처럼 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관문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3개, 아니 4개,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림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 저를 시험하는 것처럼. 김현숙 씨 안에 계신 거 아는데요. 텔레비전 소리 들려요.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어야 했습니다. 불을 다 껐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돌아갔을지도 모르는데 문 안 열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는 직접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이 등을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거실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현관이 보이는 곳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다면 제가 움직이는 걸 볼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누군가 제 집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라고?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을 두드리고 얘기하자고 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와줄까요? 와준다 해도 그들이 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딸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연이는 뭐라고 할까요? 그것 봐요. 그러니까 그 집 나오라고 했잖아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화를 낼 것입니다. 왜 진작 나오지 않았냐고, 왜 고집을 부렸냐고. 저는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현숙 씨, 우리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오늘은 꼭 동의서 받고 갈 겁니다.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현관문 바로 앞에 입을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온몸을 웅크렸습니다.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칠음 안에는 묘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게 같은 것이. 누구세요? 문 앞에 남자들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아저씨, 상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우리 일이에요. 할매 혼자 사는 집에 밤에 남자 넷이 와서 문 두드리는 게 무슨 일이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안에서 저는 현관문에 더 바짝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를 도우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박철호 아저씨네. 오랜만이에요. 여기 왜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가세요. 우리 이 집이랑 사정이 있어서 온 거예요. 아저씨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사정이면 낮에 오지. 밤에 몰려와서 할 말은 아니잖아. 박철호. 그 이름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정과자라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그냥 가세요. 여기 아저씨 나설 일 아니에요. 남자들의 목소리에 경계가 섞였습니다. 거칠게 말하려다가 조심스럽게 바뀌는 목소리.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목소리. 나설 일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정적. 그리고 발소리. 멀어지는 발소리. 서둘러 떠나는 발소리.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관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구부정했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얼굴은 가로등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나이가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치 문지기처럼, 아니 보호자처럼.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현관문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럽지는 않았습니다. 거칠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심하라던 사람, 정과자라던 사람, 하지만 방금 저를 구해준 사람. 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문 잠그고 계세요. 또 올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저는 그제야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밖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그 그림자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묘한 감사함.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 한쪽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슈퍼에 우유를 사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동네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연숙 씨, 어젯밤 박철호 씨가 당신 집 앞에 있었다며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봤대요.
밤에 남자들이 와 있는데 박철호 씨가 나타나서 쫓아냈다고.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숙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 정가자예요. 동네에서 다들 조심하라고 하던데. 좋은 사람 아니래요. 하지만 어제 저를 도와줬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도와줬을까요? 뭔가 속셈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우유 한 팩을 든 손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가 섰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골목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과자라는 말, 조심하라는 말,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 하지만 어젯밤 저를 구해준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름만 아는,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골목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나간 가로등은 여전히 나가 있었고 어둠은 여전히 짙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저를 지켜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네는 빠르게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슈퍼에 가면 들렸고, 은행에 가면 들렸고, 골목을 지나면 또 들렸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퍼졌고, 저는 그 바람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김현숙 씨, 박철호 씨랑 뭔가 있나 봐요. 밤에 그 사람이 집 앞에 서 있었대요. 오래 있었다던데요? 아니,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나요? 갑자기 왜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장을 보고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고 은행에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한다고 해서 소문이 멈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더 큰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은 사실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실보다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사실인 양 나눴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박철호라는 사람, 정과자라는 사람, 저를 구해준 사람. 하지만 왜 구해준 걸까요? 정말 그저 지나가다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의문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사람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뒷모습, 감사함과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고마운데 두려웠습니다. 안심되는데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진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에서였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두부를 사러 시장에 갔다가 생선 코너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얼음 녹는 물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봤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 서 있는 그를. 박철호. 그는 고등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으로 2마리를 가리켰고 주인은 능숙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는 돈을 건넸습니다. 주인이 거스름돈을 주는 동안에도 그의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단단하게 굳어진 얼굴. 저는 멈춰섰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감사 인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동네 사람들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과자, 조심해야 할 사람, 뭔가 노리는 게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에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습니다. 이마에, 눈가에, 입가에 시간의 흔적이 골짜기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거칠어 보였고 턱에는 며칠 자라지 않은 수염이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명했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세상을 다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피로와 체념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함도 있었습니다. 예.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번에 고마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긴장해서인지 아니면 여전히 두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목숨을 구해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에요. 저한테는 큰일이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측정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재개발 브로커들이에요. 한번 눈 들이면 끝까지 파고들어요. 당신은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는 걸까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나타난 걸까요? 저도 당한 적 있으니까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 분노, 그리고 깊은 피로.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당신 얘기를 해요. 알아요. 그의 대답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정과자라고요. 맞아요.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정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일부라는 듯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듯이. 저는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어떤 과거가 있기에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한 걸 넘어서 알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의로 도와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입가만 살짝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밤에 남자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지나쳐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위험해 보이는 일에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사람이 아닌가 보죠. 그의 대답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당신을 무서워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저한테 편해요. 편하다고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가까이 안 오거든요. 그럼 저도 편하고 사람들도 편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킨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이 사람을 고립시킨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할수록 답은 복잡해졌고 알수록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느린 걸음,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 같은 등. 하지만 묘하게도 그 뒷모습에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흥정하는 소리, 발걸음 소리.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딸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뭔가 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철호라는 사람이요, 정과자래요. 어머니, 그런 사람이랑 엮이면 안 돼요. 지연아, 그 사람은 엄마를 도와준 거야. 그게 더 이상해요. 왜 하필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시간에 그 골목을 너무 우연치고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 그 사람 뭔가 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도와주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지연아, 어머니 제발이요. 그 집 나오세요.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두려움. 어머니, 대답 좀 하세요. 지연아, 엄마 생각 좀 해볼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지연아, 엄마가 싫어요. 이제 못 참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직접 가서 어머니 모시고 나올 거예요. 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제 표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감나무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철호라는 사람. 정말 선의로 도와준 걸까요? 아니면 딸 말처럼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도와준 사람마저 의심해야 한다면 저는 정말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낮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는 시각이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는 숨길 수 있었던 것들이 대낮의 빛 아래에서는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의 목소리도 더 이상 예의라는 껍질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현숙 씨, 우리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동의서 안 쓰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는데요. 저는 거실 소파 한쪽 끝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서로를 꽉 움켜쥐고 있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손등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는데도 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선택은 김현숙 씨가 하시는 거예요. 전화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낮부터 뭐 하는 거야? 박철호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안도감보다 먼저 온 건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아저씨, 또 왜 나오세요? 왜 나오긴. 시끄러워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바위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흔들림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 일이에요. 그냥 가세요. 혼자 사는 집에 남자 셋이 몰려와서 협박하는 게 무슨 일이야. 협박 아니에요. 사업 얘기고요. 사업이면 회사에서 하지. 왜 집까지 찾아와서 문 두드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계속 이러시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그래. 박철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게감 있는 발걸음. 나도 안 가만 있는데. 한번 해봐.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다는, 주저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다짐. 발소리가 서둘러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철호가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든 채로. 하지만 제가 본 건 봉지가 아니었습니다. 햇살 아래 그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단단한 턱선, 굵은 목, 점퍼 너머로도 느껴지는 넓은 어깨. 한때 힘을 쓰는 일을 했던 사람의 체격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눈을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거칠지만 차갑지 않은. 네. 이름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물어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연숙이요. 김연숙. 연숙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묘하게 가슴에 울렸습니다. 할머니도 아니고 김연숙 씨도 아니고 그냥 연숙 씨.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제 집에 잠시 들어가실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저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잠시 제 집에서 쉬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 골목이에요. 멀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집은 제 집보다 더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낡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여전히 넓은 어깨, 주전자를 올리는 그의 손이 보였습니다. 굵고 거친 손, 마디마디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손. 보리차 괜찮으세요? 네.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한쪽에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묵직해 보이는 책들, 설탕은 안 넣어요. 그가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을 건네는 그의 손과 제 손이 스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의 손이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얼른 찻잔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언제까지 올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끝까지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들어오면 끝까지 파고들어요. 동의서 받을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면 소용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부면 건드리기 훨씬 까다로워져요. 네. 혼자 사는 노인은 쉬운 타깃이에요. 하지만 부부는 다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계약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제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복잡해져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계약 결혼이요? 네. 실제로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서류상으로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결혼이라는 단어를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단단한 턱선, 깊은 주름, 하지만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 저도 같은 일 당한 적 있어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연숙 씨 혼자 사시는 거 보기 불편해서요. 제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슴을 스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연숙 씨, 계약 결혼.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심장은 두려움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니, 고민이라기보다는 갈등이었습니다. 머리로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이해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 결혼이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계약, 서류, 가짜, 하지만 동시에 생존, 선택, 그리고 박철호의 목소리. 연숙 씨,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어쩌면 저를 강제로 집에서 끌어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박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잘못 눌러서 다시 지우고 다시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저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연숙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습니다. 묘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얘기하신 거요? 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후회하시진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당신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침묵 안에서 저는 그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연숙 씨가 혼자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내일 주민센터에서 만날까요?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는 한산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창구에는 직원 한 명만 앉아 있었고 대기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철호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면바지도 다림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연숙 씨. 네.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의 옆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왔다는 걸,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혼인신고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철호는 묵묵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글씨는 정갈했습니다. 또박또박 쓰는 글씨. 한 획 한 획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글씨를 보았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의 인생이 그 서류 위에 적혔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박철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썼습니다. 이름, 김현숙,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찍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도장이었습니다. 30년 전 결혼하고 처음으로 함께 만들었던 도장.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했습니다. 그 도장을 서류 위에 찍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과거에게, 제 자신에게,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 선택하는 것 같은 기분. 접수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기계적으로 웃었습니다. 축하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손으로 햇살을 가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배우자로서요. 배우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도 연숙 씨 집에 가끔 들를 거예요. 실제로 부부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왜요? 당신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요. 그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입가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제 인생은 원래 복잡했어요. 이 정도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날 저녁 박철호가 제 집에 왔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의 인생 전부가 그 작은 가방 안에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짐은 이게 다예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두실 건가요? 작은 방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는 남편이 쓰던 작은 서재를 내주었습니다. 문을 열자 묵은 책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방.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괜찮네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전 원래 이런 데서 살았어요. 오히려 좋아요. 우리는 거실로 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혹시 드실 거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녁은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네, 요리 좀 해요. 혼자 오래 살아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두부를 꺼내고 파를 썰고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넓은 어깨, 구부정하지만 단단한 등, 부엌에서 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된장 냄새, 파가 볶아지는 냄새, 오랜만에 맡는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호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규칙적인 소리. 이상했습니다. 분명 남이었습니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집이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동네는 다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불을 질렀습니다. 말은 불처럼 번졌고 저는 그 불길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김현숙 씨, 박철호 씨랑 결혼했대요. 뭐, 진짜요? 그 나이에? 주민센터에서 봤다는 사람 있어요. 직접 봤대요. 세상에 나이가 몇인데 70이 다 되어서 무슨 결혼이에요. 저는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유를 고르다가 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냉장고 코너 뒤편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보다 박철호가 정가자잖아요. 왜 하필 그 사람이랑?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현숙 씨 집 재개발 들어오면 보상금 꽤 나올 텐데. 그러게요. 노린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제 손에서 우유팩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고 그 코너를 지나쳤습니다. 일부러 소리나게 걸었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컸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꺼내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계산원이 주워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모든 게 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흔들리는 걸음도, 떨리는 손도, 붉어진 얼굴도.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귓가에서 그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속셈, 노린 거, 정가자. 그 단어들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도 들었다는 걸, 소문이 딸에게까지 갔다는 걸.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결혼했다며요? 왜 말도 안 하셨어요? 지연아, 왜 숨기신 거예요? 부끄러워서요? 아니면 제가 말릴까 봐요? 지연아, 엄마가 박철호라는 사람이요, 정가자래요. 엄마, 대체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정가자. 그 단어가 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연아,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엄마를. 엄마가 뭘 알아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그 사람 조심하래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노리고 집 노리고. 지연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진짜로 엄마를 도와준 거야. 도와준 게 아니라 접근한 거죠.
재개발 보상금 노린 거라고요.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혼인신고 취소하시고 그 사람 집에서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엄마 다신 안 만나요. 정말이에요. 지연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요, 아니면 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선택하라고요. 딸과 박철호 사이에서 선택하라고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호가 돌아왔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실로 들어서다가 제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한테 전화 왔어요. 아, 그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저한테 당신이랑 헤어지래요.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연숙 씨가 원하시면 언제든 끝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글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건 원래 계약이잖아요. 연숙 씨가 힘드시면 언제든 혼인신고 취소할 수 있어요. 제가 나가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 연숙 씨가 편하신 게 좋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 마음을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나뭇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혼자 사는 거 익숙해요.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연숙 씨가 편하신 게 중요해요. 정말 상관없으세요? 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는 그의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깊은 주름, 처진 눈꺼풀, 하지만 단단한 턱선,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얼굴.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택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간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옆방에서 들리던 책장 넘기는 소리,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하고 싶어요.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 계약이요. 계속하고 싶어요. 하지만 따님이, 딸은 제가 설득할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면 조금 안심이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 선택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가 전해졌습니다. 이해, 연대, 그리고 묘한 위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3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저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선택했다. 누군가의 딸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세상은 말한다. 내가 속았다고, 이용당한다고, 어리석다고. 딸도 말한다. 선택하라고, 그 사람 아니면 나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선택이 내 선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상한 일이다. 계약으로 시작한 관계인데 처음으로 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진짜 선택이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인지도 모른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옆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호가 움직이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 선택을. 재개발 브로커 조태식이 직접 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며칠간 보았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말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구두는 반들반들하게 윤이 났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은행원이나 보험 설계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산기처럼 저를 훑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김현숙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조태식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왔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철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제 뒤에 섰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태식이 박철호를 보았습니다. 박철호 씨, 둘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박철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경고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일 때문에 왔죠. 김현숙 씨 남편이시라며요? 혼인신고까지 하셨다면서요? 조태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대단하시네요. 나이 70의 재혼이라니. 요즘 세상 참 다양하죠. 그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급하게 결혼하신 이유가 뭐죠? 혹시 재개발 보상금 노리신 건 아니고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보상금.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우리 일이에요. 박철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를 가렸습니다. 아니죠.
우리 일이기도 해요. 조태식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집 재개발 구역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배우자가 생기면 보상금 계산이 달라져요. 세대 구성이 바뀌니까요. 이거 보세요.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단독 세대였는데 배우자가 생기면 다른 계산법이 적용돼요. 의심스럽죠. 혹시 서류상으로만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위장 결혼이요? 위장 결혼. 그 단어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철호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섰습니다. 조태식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나가세요. 박철호 씨, 당신 과거 좀 아는데요. 조태식이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전과 있잖아요. 폭행죄로 실형 살았다면서요? 20, 30대 때. 그리고 그 돈. 입 조심하세요. 박철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처음 듣는 날 선 목소리였습니다. 돈 출처가 궁금한데요. 70 넘은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혼자 사는 할머니랑 결혼하고 그것도 재개발 구역 안에서 저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수상하게 생각해요. 조태식이 저를 보았습니다. 김현숙 씨, 잘 생각하세요. 이 사람 믿었다간 나중에 후회해요.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가라고 했어요. 박철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조태식은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 거실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명함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보상금 문제도 잘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만 내보내시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방 안에 남아 맴돌았습니다. 저는 박철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긴장으로 굳은 어깨, 주먹을 꽉 쥔 손. 그 사람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과거에 뭐가 있었어요? 전과가 정말 있어요? 그 돈은 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 따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박철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박철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지쳐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연숙 씨, 제 얘기 좀 할게요. 그가 천천히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평생 위험한 일만 했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건설 현장, 광산, 해외 공사,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는 일들이요. 죽을 수도 있는 일들. 왜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살 때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학력도, 기술도, 연줄도. 저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팔았어요. 위험한 일일수록 돈을 많이 줬거든요. 저는 죽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죠. 친구 셋은 죽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벌었어요. 어머니 병원비 대고 장례비 치르고 그리고 남은 돈을 모았어요. 한 푼도 안 쓰고. 정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22살 때였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술 취한 남자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처음엔 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어머니 욕을 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때렸어요. 한 대만. 근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크게 다쳤어요. 저는 폭행죄로 실형을 받았어요. 1년 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정과자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도 가까이 안 오니까. 저도 상처받지 않고 남도 상처 안 주고. 그 돈은요? 평생 모은 거예요. 위험한 일 할 때마다 많이 줬거든요. 해외 파견 나가면 더 많이 주고. 저는 한 푼도 안 썼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냥 일하고 자고 돈 모으고.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넘게 모았어요. 합법이에요. 세금도 다 냈어요. 통장에 다 기록 있어요. 얼마나? 5억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5억. 그 숫자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오해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연숙 씨, 저는 그 돈 쓸 데가 없어요. 평생 혼자 살았고, 앞으로도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 생기면 이 돈 연숙 씨 이름으로 바꾸세요. 약속해 주세요. 안 돼요. 왜요? 이건 당신 돈이에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연숙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누구한테도 받은 게 없었어요. 근데 연숙 씨는 저를 받아줬어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사람 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발 약속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시간을 보았습니다. 40년, 평생, 조태식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불량배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는 여전히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고 있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불안했습니다. 조태식이 다시 올 것 같았습니다. 박철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자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제는 어디 다녀왔는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위협적으로, 박철호 씨 나오세요. 오늘은 끝을 봐야겠어요. 조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협박이 노골적으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에서 배터리가 굴러나왔습니다. 박철호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나갈게요. 하지만 여기 계세요. 그리고 이거요.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110이 눌러놓으세요. 제가 신호 보내면 바로 통화 버튼 누르시고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서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등, 하지만 조금 떨리는 손. 뭐하러 왔어? 박철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돈 얘기하러 왔죠. 당신 통장, 출처 조사 좀 해봤는데요. 조태식의 목소리가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이긴 한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세무조사 들어가면 골치 아플 텐데요. 이렇게 합시다. 김현숙 씨 집 재개발 동의 받으면 우리가 보상금 좀 더 챙겨드릴게요. 대신 당신은 조용히 이혼하세요. 싫어. 왜요? 어차피 계약 결혼 아니에요? 그게 뭐 어때서? 박철호 씨, 정신 차리세요. 당신 나이 70 넘었잖아요. 우리 넷이고 당신 혼자예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는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112가 이미 눌러져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만 누르면 됐습니다. 들어와.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뭐? 들어오라니까. 얘기 좀 하자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서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조태식과 불량배 3명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가구처럼 거기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 이제 편하게 얘기합시다. 조태식이 소파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서 있어.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뭐? 앉지 말고 서 있으라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박철호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데요? 너희들이 지난 석 달간 이 동네에서 한 일 기록이야. 박철호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김정숙 씨 집, 밤 11시에 찾아가서 문 두드린 거. 박순자 씨 집 수도 밸브 잠근 거. 이영애 씨 집, 쓰레기 버린 거. 다 날짜별로 정리했어.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어. 조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 회사 서류야. 재개발 조합 돈 횡령한 내역. 보상금 중간에서 빼돌린 내역. 다 있어. 어디서 났어요, 그게? 동네 사람들이 줬어. 나한테. 다들 증거 모으고 있었어. 근데 무서워서 못 냈던 거야. 나한테 주면 내가 대신 신고해 준다고 했더니 다들 줬어. 박철호가 조태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서에 이미 제출했어. 어제. 그리고 구청이랑 재개발 조합 본사에도 보냈어. 지금쯤 조사 들어갈 거야. 뭐? 조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화 녹음되고 있어. 여기.
박철호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협박, 주거침입, 공갈미수 다 녹음됐어. 너희들이 방금 한 말 전부. 불량배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한테 손 대면요. 박철호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변호사한테 바로 전송돼. 문자 하나만 보내면 돼.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희들 끝이야. 폭행죄, 상해죄 더 무거워져. 조태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철호 씨, 이게 무슨... 나가. 박철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나가.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 선택해. 조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량배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자. 그들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박철호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네. 어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아둔 증거 받아서요. 언제요? 며칠 전부터요. 슈퍼 아주머니, 옆집 할아버지, 다들 증거 있었어요. 근데 무서워서 못 냈던 거예요. 제가 모아서 경찰서 갔어요. 박철호가 천천히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연숙 씨,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 사람들 더 이상 못 와요. 정말요? 네. 경찰이 조사 시작했어요. 재개발 조합도 감사 들어갔고요. 저 사람들, 이제 끝났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하지만 혼자 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혼자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박철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다들 저 무서워했는데 막상 도움 청하니까 다들 도와줬어요. 증거도 주고 증인도 되어주고 그 사람들이 네, 저를 정과자라고 조심하라던 사람들이요. 근데 막상 같은 피해자들이더라고요. 다들 무서워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연숙 씨,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촉촉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누구도 지킬 사람이 없었어요. 지켜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냥 살아남기만 하면 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근데 연숙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고, 누군가의 곁에 있고 싶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차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였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혼자였어요. 딸도 멀리 있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이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박철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오고 나서 집이 따뜻해졌어요.
부엌에서 나는 소리, 옆방에서 들리는 책장 넘기는 소리,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외로움, 치유, 감사함, 그리고 사랑. 연숙 씨, 네. 저 평생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연숙 씨 곁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함도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옆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이, 이 집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으로 시작해도 진심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70년을 살면서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누군가 나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리고 그 사람 곁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앙상했던 가지 끝에서 연두색 잎이 조금씩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흙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땅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은 무산되었습니다. 조태식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개발 조합이 해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구청에서도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조태식과 그 일당들은 구속됐습니다. 동네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조용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김현숙 씨, 박철호 씨랑 진짜 잘 사는 것 같던데요. 그러게요. 요즘 둘이 같이 장 보러 다니던데 보기 좋더라고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잘 어울려요. 하지만 이제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전화는 가끔 했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철호가 끓인 미역국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응. 저는 그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그럼. 지연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 2개. 창가에 놓인 화분. 박철호 씨 어디 계세요? 마당에 있어. 지연이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박철호는 감나무 아래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손으로 흙을 헤치며 잡초 뿌리를 캐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철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아, 따님. 오셨어요. 죄송해요. 지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철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엄마한테 나쁜 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심한 말 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 생각만 했어요. 현실적인 말만 했어요.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요.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의 떨리는 어깨, 고개 숙인 모습,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철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박철호가 끓인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었습니다. 지연이가 사온 나물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은 밥이 따끈했습니다.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 김이 피어오르는 찌개. 밥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정말요?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응, 정말 좋아. 저는 박철호를 보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집이 쓸쓸하지 않아.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자고.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박철호가 지연이를 보았습니다. 따님, 자주 오세요. 연숙 씨가 좋아하실 거예요. 네, 자주 올게요. 밥을 먹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단순했지만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간 뒤 저는 박철호와 마당에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연숙 씨, 이 집 정말 좋네요. 그래요? 네. 조용하고 따뜻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집이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별빛 아래 그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연숙 씨 옆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차 끓이고 마당 가꾸고 같이 장 보러 가고 그냥 그렇게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한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침묵이었습니다. 연숙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받아줘서요. 정과자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들 말렸는데 그래도 받아줘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던 저를 지켜줘서요. 이 집을 지켜줘서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별빛 아래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했던 관계. 하지만 이제는 진심이 되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늦게 온 사랑이 가장 따뜻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감나무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순들이 흔들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도 제 마음에도